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정부의 이제 시장에 대한 개입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에 의하면 이제 시장이 뭐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하는 상황 하에서 가만히 놔둬도 시장 균형이 이제 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시장 균형이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학습을 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시장 균형 상황에 이제 놓여 있는데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제 각종 정책들을 통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제 시장 균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라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로부터 이제 간혹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시장 제도가 뭐 아주 완벽하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부 개입은 뭐 전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에 대해서 뭐 어떤 정책이나 규제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시장이 그냥 알아서 잘 작동하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야 된다. 라는 이제 그런 극단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동영상에서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정부가 시장에 이제 개입을 해서 효율성이 높아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 동영상에서는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공공재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들이 소비하는 재화 중에 공공재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균형 하에서 효율성이 담보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자, 이 공공재는 이제 퍼블릭 굿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이제 소비재는 이제 모두 이제 사적 재화였어요. 그래서 프라이빗 굿인 거죠. 자, 사적 재화 프라이빗 굿은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소비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보통 뭐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화죠.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를 못 하는 거죠. 바나나는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 못 하는 거고. 자, 근데 공공재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내가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를 못 하는 그런 재화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로등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자, 어두운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거리에 가로등이 있죠. 자, 그럼 가로등을 이제 가로등이 이제 밤에 있으니 켜져 있으니까 내가 이제 어두운 밤길을 가더라도 그 가로등이 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가 이제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밤길도 내가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 편안하게 다닐 수 있죠. 자, 그런데 가로등이 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가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똑같은 동일한 가로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제 소비할 수 없다. 뭐 그런 건 아니죠. 뭐 동시에 여러 사람이 그 가로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재화를 우리가 이제 퍼블릭 굿, 공공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때까지 뭐 보통 개별 소비자들이 두 개의 사적 재화를 소비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자, 이 동영상에서는 개별 소비자들이 이제 두 가지 재화를 소비하는데 하나는 사적 재화고 다른 하나는 공공 재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사적 재화는 우리가 이제 X라고 표시하고 공공재는 우리가 이제 S라고 표시를 합시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두 사람이 있는데 이제 소비자 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자, 둘 다 이제 각각 두 가지 재화를 소비를 하고 첫 번째 재화는 사적 재화, 이제 사과는 X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이제 공공재인데 이제 가로등이라고 해봅시다. 스트리트 램프. 그래서 그건 이제 S라고 표현을 합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자, 효용 함수를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자, x1이라는 거는 첫 번째 사람이 소비하는 사과의 개수예요. 자, 그리고 S1은 첫 번째 사람이 소비하는 가로등의 이제 가로등의 개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시다. 그래서 가로등 숫자가 많으면 내가 이제 가로등으로부터 얻게 되는 서비스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V1이라는 함수로부터 첫 번째 사람이 효용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앞에서는 이제 Q1, Q2 이렇게 굉장히 좀 일반적인 효용 함수의 형태를 가정을 했었죠. 지금 Q1에 해당하는 게 지금 X1이고 Q2에 해당하는 게 지금 S1인 상황인데 우리 앞에서는 좀 이렇게 일반적인 효용 함수의 형태를 가정을 했었는데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좀 더 이 콘크리트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효용 함수의 형태를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형태로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 효용 함수의 형태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첫 번째 재화와 두 번째 재화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보면 지금 x1하고 s1이 지금 함수의 형태를 보면 이제 플러스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자,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이제 재화를 보면 자, 이 첫 번째 재화는 보니까 지금 마치 이제 뭐 y 첫 번째 이제 재화로부터 이제 효용을 얻는데 그 효용을 얻는 형태를 보니까 마치 이게 지금 y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요 앞에 뭐 3 이렇게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y는 3x 약간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함수의 형태가. 자, 요런 함수는 우리가 그리면 요렇게 직선으로 나오죠. 그래서 리니어 펑션이라고 불러요. 요런 직선의 함수인 거죠. 리니어 펑션 이렇게 부르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이 함수의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쿼지 리니어 유틸리티 펑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선형 함수, 그래서 리니어 펑션인 것 같은데 지금 함수가 얘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요런 애도 있으니까 뭔가 리니어한 것 같은데 다른 거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약간 그런 함수의 형태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함수를 우리가 이제 쿼지 리니어 유틸리티 펑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이걸 다시 지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동영상에서는 효용 함수를 개인들이 이러한 쿼지 리니어 효용 함수, 쿼지 리니어 유틸리티 펑션의 형태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논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쿼지 리니어 유틸리티 펑션을 가정을 하고 논의를 진행을 하면 우리가 좀 문제를 쉽게 이렇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종종 이렇게 쿼지 리니어 유틸리티 펑션을 가정을 하곤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x1이라는 거는 첫 번째 소비자가 소비하는 사과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 s1이라는 거는 첫 번째 소비자가 소비하는 가로등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v1이라는 요 함수에 따라서 첫 번째 소비자가 가로등으로부터 나오는 서비스를 통해서 효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로등이라는 거는 지금 공공재이기 때문에 지금 S1이라는 거는 내가 구매해서 소비하는 가로등의 개수예요. 자, 그런데 지금 가로등이라는 거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내고 우리 집 앞에 가로등을 세웠어요. 그럼 내가 그 가로등으로부터 나오는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돈 내고 자기 집 앞에 세운 가로등도 내가 그 서비스를
소비하고 효용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S2 개수만큼 자기 집 앞에 가로등을 세웠다. 그러면 내가 이 S2만큼으로부터도 내가 효용을 얻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 앞이 아니고 다른 사람 집 앞이면 내가 뭐 그 앞으로 뭐 자주 안 지나다닐 수도 있으니까 S1으로부터 얻는 효용과 S2로부터 얻는 효용은 뭔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함수 V1은 쓰지 말고 이제 W1이라는 함수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 S2로부터 얻는 서비스를 통해서 S2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얻는 효용을 W1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우리가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이제 V1이라는 함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루트 함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루트 함수니까 요거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요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V1이라는 함수가 루트 함수다. 그러면 내가 우리 집 앞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면 내 돈 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내 돈 내서 우리 집 앞에 가로등을 많이 설치하면 이제 우리 집 앞이 더 밝아질 테니까 내가 이제 그걸로부터 얻는 효용이 점점 늘어나겠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효용이 점점 늘어나는 형태를 보여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소비자 이론에서 우리가 학습을 한 것처럼 추가적인 소비로부터 얻는 추가적인 효용, 즉 한계 효용은 일반적으로 체감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래프에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계 효용은 체감하는 이제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비슷하게 뭐 W1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루트 함수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S2라는 거는 우리 집 앞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집 근처에 있는 가로등의 개수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있는 가로등으로부터 얻는 서비스보다는 아무래도 질이 좀 떨어지거나 내 효용이 늘어나는 정도가 적을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나누기 3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그냥 더 디테일하게 가정은 하지 말고 이렇게 약간 이 부분은 조금 제너럴하게 일반적인 그런 함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개인의 효용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개인의 효용 함수는 쿼지 리니어 유틸리티 펑션의 형태를 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사적 제어로부터 얻는 효용 부분은 선형 함수, 리니어하게 나오지만 이제 가로등으로부터 얻는 효용은 이제 리니어하진 않은, 그래서 뭐 루트 함수처럼 뭐 그렇게 생긴 이제 함수를 생각을 하는 거고, 가로등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 돈 내고 구입한 가로등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소비할 수 있고 그로부터 효용이 발생하고, 자, 이런 효용 함수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개인 역시 효용 함수를 우리가 비슷하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x2는 두 번째 개인이 소비하는 사적 재화의 개수, 그다음에 S2는 두 번째 개인이 자기 돈 내고 구입해서 소비하는 가로등 개수. 그래서 이거를 이제 V2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효용을 얻는다라고 하고, 가로등은 공공재니까 첫 번째 개인이 자기 돈 내고 구입해서 사용하는 가로등으로부터도 효용을 얻을 수 있고, 그거를 이제 W2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효용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로등이라는 거는 이제 공공재고, 공공재를 통해서 이제 효용을 얻는 거니까, 플러스 효용을 얻는 거니까 지금 V라는 함수 그리고 이제 W라는 함수는 이제 전부 이제 한 번 미분한 값이 양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즉 이제 한계 효용이 플러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다 추가해서 이제 두 번 미분한 거는 이제 음수, 이렇게 이제 추가로 가정을 할 거고, 두 번 미분해서 음수라는 거는 이제 한 번 미분한 거를 다시 미분한 거죠. 즉 한계 효용의 증분이죠. 그래서 한계 효용 이제 한계 효용 한 번 미분한 게 한계 효용이고, 그럼 그걸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이제 한계 효용의 증분이죠. 증가분. 그게 이제 줄어든다. 즉 요 두 번째 줄까지 가정을 하면
이제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그런 함수 형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일단 가정을 하고 일단 여기서는 요 첫 번째 부분만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한계 효용은 플러스다라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개인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첫 번째 개인의 문제는 뭐냐? 자신의 이제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제 사적 제어와 이제 공공재를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공공재 S1만 선택을 하는 거지 S2는 첫 번째 개인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개인이 선택하는 거는 X1과 S1 요 두 개고 그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고 자, 예산 제약선이 있겠죠. 예산 제약식이 있을 텐데 자, 먼저 자, 예산 제약식은 자, 사적 제화의 가격에다가 사적 제화의 구매량을 곱하면 그게 이제 사적 제화에 대한 총 지출이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사적 제화는 뉴머레어라고 가정을 합시다. 사적 제화는 뉴머레어라고 가정을 해서 이제 지금 가격이 1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 공공재화의 공공재의 가격을 이제 P라고 합시다. 그래서 P라는 거는 이제 공공재의 상대 가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P라는 거는 지금 이제 공공재의 상대 가격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Y1은 소득이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개인의 효용 극대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랑 사실 이제 뭐 똑같죠. 틀이. 그래서 뭐 Q1, Q2 대신에 지금 X1, S1 이렇게 쓴 것뿐이고 Q2에 해당하는 재화가 공공재라는 거 이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바꿨고 그다음에 첫 번째 재화 사적 재화 X1의 가격을 1, 즉 이제 사적 재화 이 사과는 유머레어다라고 가정을 한 것뿐인 거죠. 그래서 U1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질리니어 유틸리티 펑션으로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첫 번째 개인은 푸는 거고 두 번째 개인 역시 비슷한 문제를 이제 풀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봅시다. 이제 우리가 앞서 배운 그런 툴을 사용을 해서 뭐 MRS는 상대 가격과 일치하는 이제 그런 등식을 사용을 해도 되고 여기서는 쉽게 우리가 이 예산 제약식으로부터 지금 x1을 우리가 이 목적 함수에 대입을 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예산 제약식을 목적 함수에 우리가 대입을 한 거니까 그러면 x1 자리에 이렇게 이런 값들이 들어오고 자, 결국 이런 문제가 되고 이제 우리가 x1은 대입을 했으니까 이거는 없어지고 남은 거는 이제 s1 값만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를 이제 풀면 되겠고 자, 이제 문제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제 요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자, 지금 y1이라는 거는 그냥 상수 값이죠. 그래서 이러한 극대화 문제에서는 상수 값은 뭐 사실 있든 없든 문제 푸는데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풀 때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찾는데 상수 값은 어차피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 상수 값은 어차피 지금 이 문제에서 뭐 별 영향이 없는 그런 값이니까 이거는 뭐 무시해도 될 테고 요 뒤에 W1 함수 부분은 어차피 이 첫 번째 소비자가 선택하는 그런 값이 아니죠. S2라는 값은 두 번째 소비자가 선택하는 값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어차피 첫 번째 개인이 첫 번째 개인이 선택하는 값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럼 남는 부분은 이 중간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자,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은 S1이라는 상품 소비로부터 얻는 이제 베너핏이죠. 특히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첫 번째 개인의 효용 극대화 문제로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개인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이 베너핏이라는 거는 이 사람 개인의 베너핏이에요. 그래서 프라이빗 베너핏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개인이 얻게 되는 만족 혹은 효용이에요. 이제 프라이빗 베너핏인 거죠. 자, 요 뒷부분 이제 이 첫 번째 요 부분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내가 가로등을 더 많이 구매할수록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코스트, 특히 이제 요거는 개인의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니까 이건 지금 프라이빗 코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제 재미있는 것이 개인의 효용 극대화 문제죠. 자, 개인의 효용 극대화 문제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해서 예산 제약식을 대입을 해서 이렇게 변형을 쉽게 했더니 결국 개인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rivate benefit 마이너스 private cost, 즉 benefit 마이너스 cost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기업의 문제에서처럼 revenue 마이너스 cost의 형태로, 즉 profit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이제 문제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풀고 싶을 때는 쿼질리니어 유틸리티 펑션을 이제 종종 사용을 해요. 쿼질리니어 유틸리티 펑션을 사용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한 변수를 대입을 해서 이 경우는 뉴머레어라고 가정한 그런 변수죠. 그래서 그 변수를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종종 이렇게 쿼질리니어 유틸리티 펑션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쿼질리니어 유틸리티 펑션을 사용을 해서 개인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간단하게 써봤더니 재미있게도 마치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와 비슷한 그런 형태로 우리가 문제를 간단하게 쓸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윤 극대화 문제라는 게 경제학에서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일반적인 그러한 문제의 형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미분에서 용되는 점 우리가 찾아보면 미분에서 용되는 점을 찾아보면 이제 v1 프라임 s1는 p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개인은 S1은 얼마만큼 이제 선택을 할 거냐면 이제 요 식을 만족하는 만큼. 그래서 S1은 뭐 예를 들어서 S1 햇이라고 해봅시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최적점을 스타를 붙여서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제가 S1 스타라고 안 하고 S1 햇이라고 썼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이게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뭔가 좀 이게 좀 뭐 있구나 뭐가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개인은 S1은 얼마만큼 선택을 하느냐 하면 요 식을 만족하는 어떤 값인 S1 햇만큼을 구매하는 걸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S1 햇만큼 선택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S1 햇 값을 여기다 넣으면 이제 요 예산 제약식으로부터 X1은 즉 이제 사과는 그럼 몇 개나 먹을 거냐 하는 거는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소득에서 가로등 사는데 쓴 액수를 빼면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사과 사는데 이제 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자, 요 식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 식이 뭐냐? 자, 요 식의 그러면 의미가 뭐냐? 자, 우리가 앞에서 자, 효용 극대화 문제 이제 최적 소비점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게 이제 요런 자, 이제 이런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MRS가 이제 상대 가격 비율과 같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상대 가격 비율이 이제 지금 P. 자, 지금 P1 이제 P1이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가로등이라고 하면 이제 가로등의 가격은 P죠. 그다음에 P2를 이제 두 번째 재화에 해당하는 재화를 사과라고 하면 자, 우리 사과는 유머레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사과 가격 1. 그래서 지금 뭐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우변은 이게 지금 상대 가격을 나타내는 그런 값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럼 좌변에서는 지금 MRS라는 거는 마이너스 MU1 나누기 MU2니까 자 MU2 지금 두 번째 재화에 해당하는 거를 사과라고 하면 자 사과의 한계 효용은 보면 자 지금 효용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했죠. 그래서 사과의 한계 효용은 지금 효용 함수를 x1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이니까 그럼 1이겠죠? 그래서 mu2는 1 마이너스하고 mu2는 1. 자 그럼 mu1 지금 첫 번째 재화를 가로등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효용 함수에서 지금 s1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이니까 v1 프라임 s1일 테고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게 좌변에 있는 이 b1 프라임이라는 게 결국 MRS를 나타내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등식이 뭐 결국 다름 아닌 이 MRS는 상대 가격의 비율과 같아야 된다라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최적 소비점을 나타내는 그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등식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대로 자, 이 개인의 지금 효용 극대화 문제인데 쿼질리니어 유틸리티 펑션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프라이빗 베너핏 마이너스 프라이빗 코스트를 극대화하는 즉 어떻게 보면 개인 입장에서 일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미분해서 0되는 점을 찾는다고 하면 이제 베너핏 부분을 미분하면 그거는 마지널 베너핏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베너핏 B라는 거를 레버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걸 한번 미분하면 한개 수입인 마지널 레버뉴가 되죠. 그래서 베너핏을 미분한 부분은 이제 마지널 베너핏 한개 수입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코스트 부분은 이제 미분하면 마지널 코스트니까 그래서 마지널 베너핏 마이너스 마지널 코스트가 0, 즉 마지널 베너핏이 마지널 코스트와 같다라는 의미도 이 등식에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 기업의 문제를 볼 때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이 이제 MR과 MC가 같다라는 거였죠. 자, 그런데 우리가 효용 극대화 문제를 이제 쿼질리니어 유틸리티 펑션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최적 소비점을 구하는 조건이 이 MR은 MC하고 같다라는 이 조건과 뭐 사실 굉장히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레버뉴라고 하면은 이건 뭔지 기업의 경우에만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 같은 용어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베너핏이라고 하면 결국 이 마지널 베너핏과 마지널 코스트가 같은 지점에서 이 어떤 최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이 조건 이게 일반적으로 굉장히 좀 널리 두루 쓰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에서만 이 조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조건에서도 이런 조건을 우리가 사실 사용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자,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는 대표적인 경제 주체죠. 경제학에서 살펴보는 대표적인 경제 주체 둘이 이제 소비자, 생산자예요. 자, 그런데 이제 경제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뭐 다양한 경제 주체가 나와요. 소비자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인데, 근데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면 경제 주체들이 뭐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을 해요. 정부도 우리가 뭐 개별 경제 주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우리가
한 나라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 나라 정부들이 서로 정부 정책을 사용을 해서 경쟁을 하는, 그래서 국가 간 정부 경쟁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각국 국가 정부를 우리가 하나의 경제 주체로 보고, 그럼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어떤 이 일종의 이윤이죠. 일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푸는 그런 경우로 우리가 상정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수많은 이러한 경제 주체들을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항상 자신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최적 결정 조건은 뭐냐? 그래서 이 MB가 MC하고 같다, 마지널 베네핏이 마지널 코스트와 같다라는 이 조건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개별 결국 소비자들이 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공공재를, 자, 첫 번째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이식을 만족하는 그런 양의 공공재를 구매하는 선택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개인 역시 이제 이식을 만족하는 어떤 값을 선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시장에 사적 제어와 공공재가 지금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사적 제어도 이제 구매를 해서 소비를 하지만 공공재도 자기가 필요한 만큼 이제 시장에서 구매를 해서 소비를 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봤더니, 즉 각자 자기 집 앞에 가로등을 자기가 사서 설치를 하는 거야. 예,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만큼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총 이 사회에서 제공되는 총 그 가로등의 개수는 이제 요만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이만큼, 지금 S1 햇 플러스 S2 햇만큼 가로등이 지금 소비자들에 의해서 구매되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 제공되고 소비가 되는데, 이게 과연 최적의 양이냐? 이 사회를 위해서 이게 최적의 양이냐? 즉 가장 이제 효율적인 그런 양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뭐 사회적으로 그럼 가장 효율적인 그런 양이란 건 그럼 도대체 뭐냐? 자,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는 지금 소비자들이 얻게, 지금 두 명의 소비자가 있으니까 우리 지금 생산자는 그냥 무시하고 이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명의 소비자가 있으니까 결국 이 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두 명 소비자의 지금 효용이 최대치가 되는 게 아무래도 뭐 이 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인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자, 이 사회에서 그럼 가장 효율적인 상황이라는 건 뭐냐? 효율적인 결과물이라는 건 뭐냐? 이 두 명 소비자의 효용의 합이 최대치가 되면 그게 바로 지금 이 사회에서 그래도 결과물이 가장 효율적인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총 잉여가 이제 최대치가 되면 그게 효율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총 잉여가 최대치가 되는 거랑 이제 비슷한 개념인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총 효용의 합, 그게 최대치가 되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효율적인 거다. 자, 그래서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두 명 개인이 존재하고, 그럼 이 두 명의 효용의 합을 이제 최대치로 하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효율적인 상황인데, 자, 근데 무작정 뭐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그냥 뭐 효용을 극대화할 수는 없겠죠. 그럼 제약 조건이 있어야 될 테고, 그럼 제약 조건은 뭐냐면, 자, 제약 조건은 뭐냐면 지금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제 총 리소스라는 게 있겠죠. 이 사회에 존재하는 총 리소스를 어떻게 좀 잘 활용을 해서 이 둘의 효용을 지금 극대화한다는 게 제약 조건이에요.
자, 그럼 이 사회에 존재하는 총 리소스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개인과 두 번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의 합이겠죠. 그래서 원래는 각자 자기 소득인 Y1과 Y2 내에서 자신의 효용만을 극대화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걸 봤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좋은 거,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거, 즉 둘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풀고 싶은 거고, 자 그러면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제 총 어떤 리소스인 Y1과 Y2의 합 안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물건을 사서 이 두 사람 간에 분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걸로 물건을 사는데 이제 사과를 사과는 이제 요만큼 사겠죠. 사과를 이제 총 x1 플러스 x2만큼 사서 x1만큼은 첫 번째 소비자가 소비하게 주고 x2만큼은 두 번째 소비자가 소비하게 주고. 자, 그리고 이제 공공재도 사야 되겠죠. 자, 공공재는 이제 가격이 P니까 총 이만큼. 그래서 공공재도 S1, S2. 그래서 총 공공재가 지금 S1 플러스 S2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총 공공재를 S1 플러스 S2만큼 사서 S1만큼은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소비자 집 앞에 깔아주고 S2만큼은 두 번째 소비자 집 앞에 이제 가로등을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그러한 결과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는 이제 이런 수학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개인이 사과를 몇 개 먹을지, 두 번째 개인이 사과 몇 개 먹을지, 그다음에 첫 번째 개인 집 앞에 가로등 몇 개 설치하고 두 번째 개인 집 앞에 가로등 몇 개 설치할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서 솔루션을 구하면 이제 그 솔루션은 이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그러한 결과물을 보여주는 솔루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쓴 이 문제와 우리가 앞서 풀었던 문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앞서 풀었던 그 문제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개인이 각각 자기 자신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각각의 개인이 시장에서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선택을 각자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제가 의미하는 거는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 둘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즉 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리소스 엘로케이션이 뭐냐라는 문제를 지금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구한 솔루션이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구한 솔루션하고 같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이 완전시장 경우에 살펴본 것처럼 완전시장에서 나온 결과물이 결국 사회적으로 이제 가장 좋은, 즉 가장 효율적인 그런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만약 여기서 구한 솔루션이 앞서 시장에서 나온 그러한 솔루션과 다르면 이게 시장에서의 어떤 결과물이 반드시 효율적인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U1, U2를 우리가 써보면 이제 U1은 그래서 이게 U1이고, 그다음에 U2도 써보면 U2도 써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건데, 자, 우리가 앞서 비슷하게 지금 x1, x2를 우리가 대입을 해서 이제 없애주고, 그래서 x1, x2를 이제 대입해서 없애를 주면 문제를 우리가 자, 그럼 x1 플러스 x2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새로 써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x1하고 x2는 지금 x1 플러스 x2 자체를 이제 대입을 해서 없애버렸으니까 변수가 그 남은 거는 이제 우리 여기서 자, s1과 s2만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S1과 S2를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봅시다. 자, S1을 그러면 얼마만큼 선택을 하고 S2는 얼마만큼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미분해서 이제 0되는 점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S1에 대해서 미분해서 0되는 점을 찾아보니까 좀 S1의 경우에는 S1이 여기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P. S1이 여기 있죠. 그래서 플러스 V1 프라임 S1. 자, S1이 근데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W2 프라임 S1은 0.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S1은 그러면 얼마만큼을 선택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최선이냐? 즉, 첫 번째 소비자 집 앞에 가로등을 몇 개나 깔아주는 게 사회적으로 최선이냐를 알아봤더니 이제 요 식을 만족하는 S1 값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이걸 S1 스타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S2 스타 역시 비슷하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최선인,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회적으로 최적인, 그래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인 이 리소스 엘로케이션은 뭐냐라고 봤더니 첫 번째 소비자 집 앞에 가로등을 S1 스타만큼 깔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과연 시장에서 각자 도생하는 시장에서 지금 각자 소비자 1과 소비자 2가 각자 그냥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공공재를 선택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얻게 되는 솔루션과 비교를 해봅시다. 비교를 해보면 S1은 요식을 만족하는 이제 값이었어요. 그래서 S1 햇은 요식을 만족하는 그런 값이었고. 자, 그래서 요 두 식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S1하고 지금 S1 햇하고 S1 스타는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게 각자 도생하는 이제 시장에서 공공재라는 거를 각자 너네가 알아서 뭐 사서 써 이렇게 해주면 이게 효율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S1 햇과 S1 스타 값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공공재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프리라이딩 할 인센티브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뭐 이제 우리 마을에 이제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너네가 이제 알아서 설치를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서로 다들 눈치만 보겠죠. 왜냐하면 뭐 내 돈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누가 이제 뭐 우리 집 근처에 가로등 설치하면 나는 그냥 그 돈 하나도 안 냈지만 가로등 불빛은 나도 이렇게 받으면서 밤에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공재의 경우에는 이제 나는 돈 안 내고 다른 사람이 설치한 이 가로등 서비스를 무료로 쓰려고 하는 프리라이딩 인센티브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공공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너네가 좀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제대로 공급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필요한 가로등 개수가 100개라고 하면 글쎄요, 뭐 해봤자 뭐 대여섯 개, 뭐 누가 돈 많은 사람이 이제 뭐 나 돈 많은데 뭐 그래 내가 설치해 줄 테니까 너네도 써 뭐 이러고 이제 몇 개나 설치할까? 그러지 않고서는 뭐 제대로 공급이 안 되겠죠. 공공재 같은 경우. 그래서 프리라이딩 인센티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S1 햇과 S1 스타를 비교를 해보면 이게 S1 햇 값이 아무래도 작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요 두 식을 비교를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자, 이 두 식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우변은 지금 값이 똑같죠. P로 똑같고.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식에 보니까 지금 뭔가 하나가 더해져 있죠. 근데 우리가 앞서 뭐라고 가정을 했냐면 V하고 W는 미분한 값이 이제 양수예요. 즉 한계 효용이 플러스라는 거죠. 자, 양수 값이니까 뭔가 양수 값이 더해져 있으니까 지금 이 두 값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는 S1 햇이 들어가는 거고 요 위에는 S1 스타가 들어가는 거니까 첫 번째 식에 뭔가 플러스가 좌변에 더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V1 프라임 S1 스타 값이 더 작겠구나. 그래서 S1 스타 값이 이제 작겠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자, 만약에 이 V 펑션이 이렇게 생겼으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그래서 V 펑션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이제 두 번 미분한 값이 음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개 효용이 체감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함수인데, 만약 이렇게 생겼다면 지금 S1 스타에서의 기울기가 S1 햇에서의 기울기보다 더 작죠. 그래서 기울기가 더 작다는 거는 지금 값이 더 크다는 거겠죠. 기울기가 작으면. 그래서 S1 스타는 여기 있고 S1 햇은 여기 있을 거예요. 즉 사회적으로는 지금 가로등이 S1 스타만큼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 사회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건데, 개인들한테 맡겨서 너네가 알아서 그냥 시장에서 구매해서 써, 필요한 만큼. 그렇게 하면 지금 첫 번째 개인의 경우에는 S1 햇만큼만 구매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프리라이딩 인센티브에 의해서 공공재가 시장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그런 결과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공공재의 경우에는 시장에 맡겨놨더니 지금 충분한 양이 지금 생산되고 소비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이제 이 시장 제도, 특별히 우리가 이때까지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이제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시장 균형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수렴해 가고, 그다음에 시장 균형점에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뭐 사실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특별히 가장 유명한 케이스인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를 본 것뿐이고, 여러분 이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게 뭐 일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장 메커니즘이라는 게 그렇게 막 완벽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 하에서 이제 제대로 이제 작동을 안 해서 시장 메커니즘이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공공재의 경우만 우리가 일단 살펴본 건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시장에 이제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가만히 놔뒀더니 지금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는 거죠. 따라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공공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정부에서 그냥 제공을 하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지자체에서 가로등을 세우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뭐 공공재가 가로등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수많은 공공재가 있죠. 공원 같은 것도 녹지, 공원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 공공재죠. 뭐 공원은 누구나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원을 이제 시장에서 알아서 뭐 만들어서 쓰세요 이렇게 하면 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녹지나 공원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제 정부 각 지자체에서 공원을 만들고 공급을 하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의 녹지와 공원이 이만큼이라도 제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공공재는 뭐 교육 시스템, 그다음에 국방, 이렇게 많은 공공재가 있는데, 이런 공공재의 경우는 대개의 경우 정부가 이렇게 맡아서 생산하고 제공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면서 한 가지 또 재밌는 걸 볼 수 있는 거는, 꼭 이렇게 정부가 맡아서 뭐 이렇게 공공재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부가 이제 세금을 활용을 해서 세금 혹은 이제 이 보조금, 세금은 이 정부가 소비자한테서 걷어가는 돈이고, 서브시디 보조금은 정부가 소비자한테 혹은 기업한테 주는 돈이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텍스는 마이너스고 서브시디는 이제 플러스겠죠. 자, 그래서 텍스와 서브시디는 뭐 서로 이제 마이너스 관계라고 보면 돼요. 마이너스 텍스를 우리가 서브시디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부에서 굳이 이제 공공재 생산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 없이 이러한 텍스나 서브시디를 사용을 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 좀 없애주는 그런 결과를 유도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자 개인은 이식을 만족하는 S1을 선택을 하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원하는 이 S1의 양은 지금 이만큼이죠. 이식을 만족하는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자 이게 지금 여기서 P라는 거는 지금 공공재 한 단위의 가격이죠. 자, 공공재 한 단위의 가격인데, 자 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정부가 이 시장에 개입을 해서 네거티브 텍스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한 단위 공공재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은 이제 플러스 T 해가지고 이 한 단위 소비할 때마다 가격은 P인데 텍스가 T만큼 붙어서 정부한테 이제 T만큼이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좀 마이너스 T, 그 네거티브 텍스, 즉 여기서는 서브시디 보조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주니까 이제 개인 입장에서는 공공재 가격이 원래 P인데 T만큼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개인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원래 가로등 뭐 우리 동네에 내 돈 내고 뭐 한 10개 정도 설치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싸니까 뭐 한 50개 정도는 뭐 내 돈 내고 설치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프리 라이딩 인센티브를 줄여서 공공재 공급을 늘릴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때 이 T 서브시디를 어떻게 책정을 하냐면 요 X 요만큼 요 W2 프라임에 해당하는 요거는 뭐냐면 지금 그 첫 번째 소비자가 가로등 설치하면 두 번째 소비자한테 가는 이제 한계 효용이죠. 매 단위마다. 그래서 세금 여기서 네거티브 텍스인데 이건 보조금이니까 이 보조금을 얼마만큼으로 해주냐면 요 두 번째 소비자가 얻게 되는 한계 효용과 일치하도록 해주면 결국 요 두 식이 똑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요 두 식이 똑같아지니까 결국 S1 해세 값이 S1 스타 값하고 똑같아지겠죠. 따라서 이 공공재 생산과 이제 소비에 대한 이제 공급의 경우에 뭐 많은 경우 정부가 그냥 주도적으로 이 공공재를 이제 생산하고 공급을 하는데 뭐 꼭 그런 방법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텍스와 서브시디라는 조세 제도를 활용을 해서 시장에 존재하는 그런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 커버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에서 우리는 이제 퍼블릭 굿의 경우를 주로 봤지만 이제 이러한 소위 이제 시장의 실패죠. 마켓 페일려죠. 이제 마켓 페일려라는 거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결과물이 효율적이지 않은, 그래서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 균형 하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시장의 실패가 존재한다. 그래서 마켓 페일려가 존재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켓 페일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하는 게 이러한 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앞서도 여러 개 살펴봤지만 이제 공공재의 경우 뭐 시장에 실패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할 필요가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 개입이 필요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공해. 자, 공해 같은 경우도 자, 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S1이라는 게 지금 요 식에서 이제 S1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의 생산량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S1이라는 게 어떤 기업의 이제 생산량이에요. 그러면 그 기업은 자신의 이제 수익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 조건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생산할지를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자 그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이라는 건 뭐냐? 자 그 기업이 뭔가를 생산을 하면
그 기업한테 이제 뭐 이윤이 늘어나니까 그건 뭐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업한테 좋은 건데 소비자한테 이제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이 생산이 늘어나면 거기서 이제 매연이 많이 나와요. 매연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다른 개인인 소비자한테 피해가 가는 거야. 그래서 그 경우는 지금 이 W2 프라임이 지금 음수라는 거죠. 그래서 피해가 가요. 자, 그래서 이 경우라면 지금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라면 지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더 많은 생산량이 시장에서 생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은 소비자한테 가는 피해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공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효율적으로 생산량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정부가 이제 공해세, 그래 텍스를 부과를 해서 여기다 이제 텍스를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텍스를 부과를 해서 이 가격을 높여주면 생산으로부터 얻게 되는 이제 일종의 이제 이런 가격 이제 이 가격을 높여주면 이 가격을 높여주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비용이 많이 드는 거니까 이 생산량을 줄이겠죠. 그래서 그런 공해의 경우 우리가 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자,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데이터 프로텍션 관련된 건데. 자, 그래서 이 데이터 프로텍션 관련해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그런 규정이죠. 자, 요즘에 이제 21세기 들어서 이제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빅데이터 같은 것도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얻게 되면 그 소비자에 대해서 기업이 더 잘 알게 되고 그러면 해당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뭐 맞춤 정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더 잘 제공할 수 있으니까 이윤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해서든 많이 모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개별 기업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한테 지금 어떤 개별 기업이 저한테 좀 정보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별 기업이 저한테 뭐 저기 뭐 당신 뭐 무슨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뭐 당신이 좋아하는 무슨 색깔 이런 정보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당연히 들은 척 만척 하겠죠. 뭐 내 개인 정보를 왜 줘요? 내 이 중요한 개인 정보를. 자, 그런데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 기업이 저한테 이제 그러면은 뭐 공짜로 뭐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뭐한 10만 원 주세요. 10만 원 드릴게요. 그래서 자, 10만 원을 저희가 드릴 테니까 좀 개인 정보를 좀 주세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뭐 무슨 10만 원 줘도 안 해. 100만 원 줘야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만 원. 그래서 개별 기업이 저한테 개인 정보를 받아가려면 뭐 100만 원 줘야 돼.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나는 개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 잘못 유출되면은 나중에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저한테 개인 정보를 얻으려면 100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을 해야 되고 그럼 다른 사람도 막 이렇게 많이 지불을 해야 되면 지금 정보를 얻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장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 개인 정보를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 친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 친구한테 저기 당신 그 뭐 당신 정보는 필요 없고 당신 친구인 그 김 교수 정보를 좀 주세요. 그럼 저희가 5만 원 드릴게요. 그럼 제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뭐 어차피 내 개인 정보도 아닌데 뭔 5만 원이나 줘. 만 원만 줘도 뭐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프레임워크로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가 자기 정보 말고 제 정보예요. 자, 제 정보를 이렇게 기업에 제공을 할 때 걔는 그냥 자기가 기업에서 돈 받아서 이제 먹는 그것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나한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슨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무슨 뭐 SNS 같은 거 할 때
무슨 이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그 뭐 친구들 정보를 이렇게 내가 기업한테 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어디 로그인 했는데 무슨 자기 친구들 무슨 리스트를 이제 이렇게 기업한테 주면 무슨 뭐 보너스 같은 걸 준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내 정보에 대해서는 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내가 친구 정보를 건네줬을 때 그 친구한테 가는 피해의 규모는 사실 잘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딱 그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내 정보는 별로 제공을 안 하지만 친구 정보는 그래도 잘 제공을 해요. 따라서 기업들이 요거를 활용을 해서 제 정보는 제 친구한테 얻고 제 친구 정보는 저한테 얻어요. 그러면 굉장히 싸게 모든 사람의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업이.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도보다 더 많은 수준의 개인 정보가 기업한테 가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딱 이 프레임워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이런 경우는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니까 정부가 이제 개입해야 될 사실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로텍션 레귤레이션 같은 거를 요즘에 특히 유럽이 이제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앞서 나가고 있죠.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이러한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 좀 많이 부족하죠. 자,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것도 우리가 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시장의 실패가 뭐 그대로 놔두면 시장의 실패가 발생을 하니까 정부가 적절하게 이제 개입할 이유가 있다라는 이제 근거를 우리가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시장을 가만히 놔두면 시장이 이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뭐 많은 경우는 제대로 작동을 해서 시장이 효율적인 결과가 발생을 하지만 또 때때로 뭐 특히 이제 21세기는 뭐 때때로 정도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고 특히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면 그거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이제 시장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점점 좀 많이 관측을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제 21세기 들어서면서 어쩌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부의 시장 개입이 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